자, 이 마리산 참성단입니다. 사진이 좀 흐릿해서 보기가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래에 이쪽 하부에 축대는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있는 둥근 모양, 그 다음에 제단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제단은 네모. 그럼 우리가 원방각,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관점에서, 세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삼각형이 어딘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 조성물이 가치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이런 조형물이 고대 우리 한민족의 세세 철학을 정확하게 반영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참성단은 단군의 아들들이 쌓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또 전해오기도 하고, 따라서 그 시대에 이게 그 유물이라고 하면 이 속에서 반드시 저 세세 관계가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삼각형은 어디에 있을까요? 찾을 수 있습니까? 삼각형을 바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산 참성단에서는 삼각형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자, 여러분 이 둘레를 가만히 보면 이 둘레에 문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삼각형이 저렇게 응용을 해서 삼각형의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터진 공간 3개를 둠으로써 이것이 삼각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고양시가 3번째 아들을 나타낼 때에 그 여러 가지 상징들, 여러 가지 응용해서 썼던 것들을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삼각형을 삼각형으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공간 구멍을 3개를 내서 그 셋이 바로 삼각형을 상징하도록. 저는 어쩌면 그런 의미 때문에 이 참성단이 그 고대 단군 왕검 때에 쌓았다고 하는 그런 유물이라는 것에 더 심증을 더 굳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상징성이 가미되어 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출입문이라고 해요. 여기 3개 터진 공간이 출입문이다. 근데 여러분 이쪽 한번 보세요. 여기는 절벽입니다. 절벽. 우리가 마리산 참성단에 가면 주로 이쪽으로 입장을 해요. 우측 이쪽으로. 여기는 절벽입니다. 이쪽도 절벽이에요. 절벽에 무슨 문을 냅니까? 이 3개의 열린 틈은 문이 아니고, 출입하는 문이 아니고 삼각형을 응용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마리산에서도 바로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 우리가 일관되게 우리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셋의 흔적을 담고 있는 유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셋을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상징성이 뚜렷하고 너무나 설명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쉬운 유물이 3층 탑입니다. 3층 탑. 자, 탑은 여기가 1층, 2층, 3층. 그래서 3층을 이렇게 담고 있는 이 부분을 탑신부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2층이 없는 3층은 있을 수 없다. 1층이 없는 2층도 있을 수 없다. 이 관계를 알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동그라미, 네모가 없는 세모는 있을 수 없다. 동그라미가 없는 네모도 있을 수가 없다. 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늘과 땅과 만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이런 질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천재인을 쉽게 말해버리기 때문에 그 속에 놓여져 있는 이런 묘한 관계들을 자꾸 놓치게 돼요. 자, 3층 탑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3층은 2층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2층과 3층은 1층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을 1층을 우리가 천이라고 하고 2층을 땅이라고 하고 3층을 만물이라고 하는데, 이 천지인을 말할 때 저 관계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 위주로 설명을 하는데 이런 탑을 배경으로 천지인을 말한다면 땅이 없으면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없으면 땅도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1층 동그라미로 표현된 하늘이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람을 보아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다른 대상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런 이제 논리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3층이 2층에 대해서 3층이 1층에 대해서 아무 그 꺼리낌 없이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잖아요. 자, 어쨌든 탑을 통해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그걸 말할 수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아까 2층이 없는 3층이 있을 수 없고 1층이 없는 2층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셋 또한 이 기단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인이 전부가 아니라 천지인을 합한 무언가가 또 하나가 있다. 이게 아마 우리 그 세세 관계를 정립한 분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 점으로 표현된 요 기단부입니다. 그래서 기단부를 보면서 우리는 바로 이 셋을 합한 어떤 존재, 그 존재로서의 점, 이런 것들의 이제 관계를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전에 한자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게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그 탑을 보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철학, 논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 그런 논리에 적용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3층 탑, 5층 탑, 13층 탑이 되어도 그 위에 있는 존재들은 전부 점 안에 예속되어 있는 거죠. 점이 존재해야 그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퀴입니다. 바퀴. 이건 수레 바퀴예요. 여기 수레 바퀴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수레 바퀴. 그런데 불교에서는 저 수레 바퀴를 법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법륜. 법의 수레 바퀴, 신의 수레 바퀴, 또는 윤회의 바퀴, 팔정도의 형상화, 설법의 상징, 뭐 이런 많은 것들로 바퀴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황금으로 이렇게 바퀴를 만들어서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찰의 이 벽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4개, 동그라미 3개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문양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볼 때 이 수레의 의미가 뭐냐? 아무리 수레를 황금으로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수레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른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래 나타내려고 하는 바가 있는데 그 나타내는 바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황금으로 치장을 했다고 해서 저것이 무슨 기능을 발휘를 하겠어요? 중요한 건 이 수레 바퀴고 수레 바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여러분, 수레 바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뭐가 있을까요? 불교의 법륜을 볼 때는 바로 그 상징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법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수레 바퀴는 전통적으로 셋의 상징입니다. 자, 수레 바퀴는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축이 있고, 그 다음에 겉태가 있고, 겉태와 가운데 축을 연결하는 이렇게 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퀴 중심 축에 있는 요게 동그라미, 두 번째 요 바퀴 살, 요게 네모, 여기 이 겉에는 만물, 삼각형, 세 번째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도 그대로부터 이 수레 바퀴는 셋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법륜으로 황금으로 치장을 해서 이렇게 떠받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레 바퀴는
셋의 상징이다. 이 수레바퀴가 셋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를 이 다음에 나온 한자를 통해서 설명을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기에 그 아마 보신 분도 많을 것인데 우리나라 그 무주에 가면은 민주지산 석기봉이라는 그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산봉우리 밑에 이렇게 그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조성되어 있는 그 불상처럼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머리 위에 머리가 또 하나 놓여져 있고 이 위에 머리가 또 하나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인 이런 그 불상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불상을 확인한 우리나라 그 수행 단체인 수월제라는 단체에서 이 유적을 20여 년 동안 유적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절기마다 청소도 하고 이 주위에 무궁화 나무를 심어서 이 그 유적 보존을 심었는데 지난해에 그 전북도청과 그 무주군청에서 이 유적을 이제 문화재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시를 하고 했는데 이 유적을 뭐라고 그 이름을 붙였냐면 마예, 그러니까 돌을 깎아서 거기다 조성을 했다 해서 마예. 그 다음에 그 삼면, 얼굴이 세 개다 해서 삼면, 그 다음에 이것은 보살이다 해가지고 마예 삼면 보살상 이렇게 이제 그 등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그 수월제의 신지윤 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회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보살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면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르기로 문제 제기를 해서 현재 명명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요 그 문화유적은 석기봉 삼두일신상, 머리 셋에 몸 하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적이 지금 우리 무주에 있어요. 자, 이건 나타내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머리 셋에 몸 하나. 너무나 생소하죠. 그래서 생소하다 보니까 그 문화재 그 관계되는 분들은 저것을 바르게 보지를 못하고 마의 삼면 보살상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자, 어쨌든 이 모형은 전통적인 우리 한민족의 세세 철학을 담은 마예불이다. 마예 삼신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산해경에도 이게 그 이런 이것과 관련된 그런 그 모양이 등장을 합니다. 삼수국이 있는데 머리 셋에 몸 하나. 이게 이제 산해경에 나와 있는 이제 삼수국의 모양이에요. 머리 셋에 몸 하나. 그런가 하면은 또 삼신국이 있어요. 삼신국에는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셋이에요. 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발가락이 셋, 손이 셋, 손가락이 셋, 다리가 셋, 머리가 셋, 온갖 그 이상한 괴이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뭔가 이분들은 그 셋의 표현에 매우 익숙하다.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머리 위에 또 머리 이렇게 모아서 머리 셋을 올려도 이분들에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모양들이 어쩌면 이 마예불을 조성한 마예 삼신상을 조성한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의 정통성을 알고 있거나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자, 어쨌든 그 산해경에 나와 있는 도형에서도 우리 마예 삼신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어떤 형상, 사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런가 하면 제기는 뭐 제기 중에서 이건 뿔이 3개가 있네요. 이 항아리는 다리가 셋이고, 그 다음에 이 이제 무속화에 등장하는 곡갈선 3분. 자, 곡갈 자체가 삼각형을 뜻해요. 그런데 또 3분이에요. 무언가 하여간 온통 셋이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이건 이제 한자입니다. 한자. 한자는 제가 아까 이 셋을 체험하는 체험 학습장에서 사용하는 교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이 교재를 가지고 뭔가 훈련을 해야 이 셋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동양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한자의 그 학습 교재, 체험 학습 교재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이제 기존의 한자만 보다 보니까 한자 속에 담겨 있는 그 체험 학습 교재에 담겨 있는 어떤 그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체험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것을 설명하고 우리 것을 알아차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한자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질서만 조금 우리가 익숙한다고 하면 우리 것을 아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해진 그 기준대로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그 기준을 우리는 이제 한자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 그냥 온통 셋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뒤로 계속 이어져서 나오지가 않아요. 저기까지 끝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한글은 더 이거 뭐 명쾌하죠.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에서 요 셋. 네모에서 요 셋. 세모에서 요 셋. 지금 우리 한글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한글에 관한 연구도 매우 그 다양한 연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탐구해 본 바로는 우리 자음 9자는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천부경식으로 말하자면은 석삼국 무진분입니다. 셋으로 나누었는데 그 셋이 또 각각 셋씩으로. 그리고 이런 풀이가 맞는가 틀리는가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그 저 의미대로 적용해서 맞는가 틀린가를 보면 돼요. 이 글자들,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기호들을 이용해서 표현한 글자들 속에서 역시 또 셋이 담겨져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이런 기호들이 들어가서 쓰인 말들에 담겨 있는 그런 뜻을 그런 식으로 찾아보면은 이것들의 기원이 여긴지 또는 다른 것인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자는 셋을 체험하는 학습 교재다. 자, 이것은 셋, 삼이기도 하고 간여할 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셋이 둘로 또 셋으로 우리 천부경에 보면은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 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만든 글자가 요 셋삼 간여할 참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영자와 모양 형자는 우측에 요 세 변이 있어요. 터럭 삼자인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세 번째를 뜻해요. 세 번째. 자, 이분들은 무언가 그림자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의 세 번째야. 이렇게 그림자를 말하고 모양을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문자를 만들거나 무엇에 이름을 붙이거나 정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 너는 요거의 세 번째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1번, 2번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런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이놈은 요 세 번째 것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달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에서 너는 세 번째. 그래서 그림자는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림자에 대한 정의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형상, 모양, 형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정체성은 첫 번째, 두 번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뭔가 보이는 이 형상. 요거, 야, 너는 세 번째야. 자, 무언가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글자에 정통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림자든 모양이든 그거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셋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어야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형통한 형자입니다. 옛 글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글자는
가운데 동그라미, 아래에 동그라미, 가운데 네모, 위에 삼각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언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나타낼 때 나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가지고 나타낼 거야. 그리고 그렇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이게 실증 사물들이에요. 누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를 내가 나타내는 글자를 만들 거야. 근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형통하다는 글자하고. 그런데 똑같아 버리면은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일자를 하나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자에서는 여기에다가 열자를 하나 딱 그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이제 누릴 형자는 우리가 누리다 하니까 뭔가 느낌이 바로 오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시향을 모신다고 하잖아요. 각 문중에서 그 시향제를 모시는데 그때에 이게 제사를 뜻합니다. 제사.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을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천지인의 인이 이렇게 똑바로 하나로 통하면은 형통하다. 이게 이제 우리말의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좋다. 조화롭다. 천지인이 하나로 딱 섰기 때문에 매우 조화롭다. 좋다. 이러면 우리가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제사라는 의미로 썼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제사라는 것을 통하면 천지인의 형통한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세 번째 존재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언제나 하늘의 어떠함에 예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세 번째 존재로서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어진 어떤 조건에만 예속되어 산다면 너무 답답하다고 이게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에 그런 답답한 극복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야, 네가 하늘의 조화, 형통한 기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거야. 라고 이분들은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에 정통하지 않으면은 이런 글자를 만들어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아까 그 바퀴, 술의 바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술의 바퀴를 이해하려면 이 글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글자가 들어가서 바퀴살 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좌변에 있는 이것은 수해를 나타내니까 이것은 생략을 해도 돼요. 이 글자에서 중요한 것은 바퀴살을 뜻해요. 바퀴살. 그런데 이 모양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맨 위에 있는 일은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 그 다음에 이렇게 사다리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번째 네모로서 이 하늘을 연결한다는 의미.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밭전자로 쓰고 있는 글자인데 이 밭전자는 농부에게 있어서는 농부의 일터가 되지만 하늘에게 있어서 하늘의 일터인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득하다라고 할 때 이 복은 하늘과 세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셋을 읽어내야 됩니다. 동그라미, 네모, 삼각형. 요 셋을 읽어낼 수 있어야 바퀴살이 아까 불교에서 법륜의 상징으로 황금으로 만들어져서 또 받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이라고 하는 글자도 우리가 얼마나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복도 이런 글자들을 이해를 해야 복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복 많이 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계속 말을 하지만 도대체 복이 뭔데? 받는 거냐? 주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실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모양을 알아야 우리가 복에 대해서도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쪽에 정의가 약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쪽 좌로 우로 막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글자들을 알아놓으면 명확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 이제 한민족의 정체성으로 가서 설명을 한다면 셋을 갖추고 있다. 네가 셋을 갖추고 있느냐?
그러면 복이 있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셋의 관계가 많다 보니까 계속 그 셋으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다양한 셋들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뭘 분별을 해야 되냐면 원본과 카피본, 복사본을 구별을 할 줄 이제 알아야 돼요. 다 똑같이 셋이다 이래버리면 그 셋들 사이에 놓여 있는 미묘한 차이들을 우리가 이제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 셋들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원본이 있고 카피본이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많은 셋들을 이야기했고 또 앞으로도 셋을 이야기할 건데, 그 중에서 원본은 이겁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 저 관계를 알아챈 사람들이 저런 유사한 환경에 있는 것들을 전부 셋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이것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렇게 셋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셋으로 표현된 세 분의 인물, 이것은 뭘 말하냐면, 자, 셋으로 보았어. 셋에 유용해. 얼마든지 셋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 자체 중요하죠. 그런데 역사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셋을 맨 처음 보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야?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에는 정확하게 세 분 인물이 등장을 해요. 신농시, 뉘조, 희화주씨. 그 중에서 희화주씨가 삼각형을 자기 이름으로 했다.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적어도 이분들의 시대에 셋을 정체성으로 하는 한민족의 어떤 그 의식, 집단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셋의 관계를 계속 찾아내고 그 관계들을 이렇게 셋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해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해, 햇살, 기. 또 활. 활에 대해서는 또 언젠가 설명할 기회가 있겠는데, 활은 싸움이나 사냥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활은 불을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불이 활활 타오른다 그러잖아요. 활에서 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활도 이렇게 셋의 구조로 봅니다. 사람도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마음, 몸, 기. 자, 그리고 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도 이렇게 밥, 국, 찬 셋으로, 우리가 사는 집도 울타리 마당 집 셋으로, 집도 방, 사람 이렇게 셋으로, 또 그 벼슬아치들도 임금과 제후의 병사가 저렇게 또 셋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화살시가 들어있죠. 이 화살시가 바로 두 번째, 여기에 들어있는 화살의 의미로 이건 두 번째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을 갖다 씁니다. 그 다음에 병사를 이렇게 쓰는데 이 위에 있는 요게 그 옷 의자예요. 그래서 세옥으로 된 옷 의자를 가져다가 병사를 세 번째로 보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뭐 셋으로 이제 말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학은 삼일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삼일 철학. 셋과 하나의 철학. 그러면 우리 한국의 철학은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겠죠. 셋과 하나의 관계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녹아들어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지금도 그냥 씁니다. 노크를 해도 3번, 그 다음에 게임을 해도 2승 3판, 용서를 해도 3번, 초가를 지어도 3칸, 아이가 태어나도 3일에 뭔가 끊임없이 셋과 관련해서 셋을 핵심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셋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셋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때 정체성이라고 할 때 셋은 하늘을 뜻합니다. 온통 합해서 하나인 하늘. 그래서 셋을 보거든 하늘을 말하는가 라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셋은 아까 이제 개천을 하고 문명,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봤더니 온통 셋으로 돼 있다. 셋이라는 것은 하늘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셋을 설명하는 이론서가 바로 천부경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 비로소 천부경을 알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천부경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천부경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천부경의 내용이 이렇게 좀 이게 미흡하게 되는 그런 아쉬운 점들이 좀 있죠. 자, 어쨌든 천부경은 셋의 선언서다. 이거 이제 제 생각입니다. 천부경은 셋의 이론서면서 선언서다. 자, 이런 표현이 뭐겠어요? 석삼국 무진본. 야, 셋씩 나누면 돼. 한없이 나눌 수 있어. 셋으로 나누어. 이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무게화삼은 뭐냐면 둘로 된 것. 이 괴는 괴짝을 말합니다. 괴짝은 둘의 상징이고, 둘로 된 것조차도 또 셋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표현들 때문에 천부경은 셋의 선언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개천을 통해서 문이 밝아지는 문명을 체험하고, 문명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오늘날 그 문자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문자를 통해서 역으로 그분들의 가치관을 알아갈 수가 있고, 그분들의 역사를 알 수가 있고, 그분들의 남긴 흔적들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에 바로 셋이 있다. 오늘 이제 내용의 핵심은 이제 그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내용을 토대로 다음 시간에는 천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부경을 이해를 하면 이제 한민족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완전한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